남편이 샤워실에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던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정하연이 웃으며 말했죠. 선배님, 남편분이랑 거래처에서 자주 만나요. 그리고 며칠 뒤 제가 남편에게 선물했던 팔찌가 그 후배 손목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할 시간이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바닥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배신당한 후에도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공감되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53세 장미정입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28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일어나서 남편과 제 도시락을 싸고 출근 준비를 했죠. 25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남동공단 안쪽에 자리한 중소제조업체인데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저는 그곳에서 관리팀 차장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 강성호는 부평구에 있는 물류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딸아이 하나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이라 취업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특별히 다정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싸우지도 않았죠. 그냥 익숙한 일상이 반복되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이면 골프를 갔고 저는 집안일을 하거나 회사 동료들과 등산을 다녔어요. 각자의 일상이 있고 각자의 영역이 있었죠. 그게 오래 산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그게 편안한 결혼의 비결이라고 믿었어요. 변화가 시작된 건 올해 여름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7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평소와 달리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물동량이 많아서 야근이 잦다고 했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물류업계가 원래 바쁜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8월 중순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샤워를 했거든요. 예전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뉴스부터 보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짧게 인사를 하더니 곧장 욕실로 향했죠. 그때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남편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샤워를 하러 가는데 휴대폰을 들고 가다니요. 25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남편의 옷차림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냥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 정도였는데 언제부턴가 넥타이도 신경 써서 매고 구두도 새로 산 걸 신었더라고요.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나 봐요? 제가 물었죠. 응, 거래처 사람들 만나야 해서. 남편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9월 초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출근한 첫날이었어요. 제 책상 앞에 서류가 쌓여 있었고 그걸 정리하느라 점심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회사 식당에 내려갔더니 후배 직원들이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 중에 정하연이라는 후배가 있었죠. 하연이는 영업팀 대리로 저보다 14살 어린 39세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편이었고 말투가 또랑또랑했어요. 저는 하연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선배님,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하연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응,
그냥 조용히 보냈지. 하연 씨는? 저도 집에서 쉬었어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푹 쉬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하연이가 웃었는데요. 그날따라 립스틱 색깔이 유난히 진했습니다. 빨간색이었어요. 그 색이 왠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죠.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연이가 말했어요. 선배님 남편분 물류회사 다니시죠?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나 싶어서 왜? 하고 되물었습니다. 아, 저희 거래처 중에 그 회사가 있어서요. 혹시 강성우 부장님 맞으세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남편 이름을 왜 하연이가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아? 제가 물었더니 하연이는 거래하면서 명함 받았어요. 성함이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었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회사 정하연이라는 직원 알아요?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죠. 누구? 모르는데.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로 나온 답변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라고만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욕실 문틈으로 물소리가 들렸고 그 사이사이로 휴대폰을 만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샤워 중에 대체 누구와 무슨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화가 났거든요. 아니, 화보다는 배신감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남편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밥과 달걀찜, 그리고 과일 몇 조각을 담았죠. 남편은 고마워라고 했지만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정말 나의 남편이 맞나?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나?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식당이 아니라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죠. 그때 우연히 SNS를 열어봤어요. 평소엔 잘 안 보는데 그날따라 왠지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피드를 내리다가 하연이의 게시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며칠 전에 올린 사진이었어요. 배경이 익숙했습니다. 우리 회사 근처 카페였어요. 정확히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카페에서 2블록 떨어진 곳이었죠. 사진 속 하연이는 웃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뜻이었죠. 사진을 올린 시각을 확인했어요. 9월 6일 저녁 7시 30분. 그날은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사진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증거라고 하기엔 부족했지만 뭔가 기록해두고 싶었어요. 카페를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의심과 불안, 그리고 조금의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그날 저녁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오늘도 야근이었어요? 제가 물었죠. 좀 바빠서.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샤워실로 향했어요. 이번에도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어요. 9월 중순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겠다고요.
느낌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남편의 차를 청소하기로 했죠. 평소에도 가끔 했던 일이었으니까 의심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토요일 오전 남편이 골프를 간 사이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문을 열고 실내를 살펴봤어요. 조수석 밑을 보니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 올렸죠. 귀걸이였어요. 작은 진주 귀걸이 한 쌍이었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어요. 딸아이 것도 아니었죠. 그럼 누구 것일까요?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귀걸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골프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물어봤어요. 여보, 차에서 이거 발견했는데 누구 거예요? 귀걸이를 내밀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 거래처 직원이 떨어뜨린 거야. 너무 빨리 나온 대답이었어요. 준비된 답변 같았죠. 거래처 직원이요? 남자 직원인데 귀걸이를 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니, 여자 직원이지. 같이 차 타고 이동하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군요라고만 했죠. 남편은 안도하는 듯 보였지만 그날 밤 내내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귀걸이를 보면서 생각했죠. 이게 시작일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일까?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익숙한 일상 속에서 발견한 낯선 공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공기 속에서 저는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동시에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도 느꼈어요. 이제는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사실을 확인해야 할 때였죠. 그렇게 저의 조사는 시작되었습니다. 9월 셋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분기 실적 회식이 있었어요. 남동공단 쪽에 있는 고깃집으로 직원들이 모였죠. 관리팀과 영업팀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차장이다 보니 테이블 한쪽 끝자리에 앉았어요. 고기를 굽고 소주잔을 채우면서 후배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정하연이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연이는 그날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선이 깊게 파인 디자인이었고 허리선이 드러나는 핏이었죠. 평소 사무실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머리도 파마를 새로 한 것 같았어요. 웨이브가 살아있었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뭔가 특별한 날을 준비한 사람처럼 보였죠. 선배님, 제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하연이가 집게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마워요라고 답했어요. 고기를 먹으면서 다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거래처 상황이 어떤지, 다음 달 출장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다 영업팀 과장이 하연이에게 물었어요. 하연 씨, 요즘 물류 쪽 거래처 어때? 잘 되고 있어? 하연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부평 쪽 물류회사랑 계약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담당자분이 되게 친절하세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부평 쪽 물류회사라니요. 남편 회사가 부평에 있었거든요. 우연일까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부평이면 어느 회사예요? 하연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진종합물류요. 선배님도 아세요? 하고 되물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바로 남편 회사였거든요. 응, 이름은 들어봤어요. 큰 회사죠.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네, 거기 부장님 한 분이랑 주로 일하는데요. 강성우 부장님이세요.
혹시 선배님 남편분 아니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연이는 웃고 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웃고 있었죠. 맞아요. 제 남편이에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요. 아, 그러시구나. 세상 참 좁네요. 부장님이 일 처리도 깔끔하시고 좋으세요. 하연이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하연이 입술에 발린 립스틱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어요. 진한 레드 컬러였습니다. 그리고 그 색이 왠지 낯익었죠. 며칠 전 남편 와이셔츠 깃에 묻어있던 바로 그 색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하연이와 남편이 거래처 관계라고요? 그럼 자주 만났다는 뜻일까요? 업무 때문에 만난 거라면 왜 남편은 하연이를 모른다고 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해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죠.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늦었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회사에서 미팅이 길어졌어.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는 곧장 샤워실로 향했죠. 이번에도 역시 휴대폰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남편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명함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안을 뒤적이다가 하나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회사 명함이었어요. 정하연 대리라고 적혀 있었죠. 뒷면에는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금요일 7시 노년역 앞에서.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명함을 다시 제자리에 꽂아뒀습니다. 아무것도 본 게 없다는 듯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계란을 깨고 밥을 퍼고 국을 끓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죠. 남편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요즘 거래처 일 많이 바빠요? 남편이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좀 바쁘네. 우리 회사하고도 거래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남편의 숟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회사? 무슨 회사? 제가 다니는 회사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곳이잖아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아, 맞다. 거래처 중에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했어요. 눈을 피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노년역 쪽으로 걸어갔어요. 명함에 적혀 있던 그 장소가 궁금했거든요. 노년역 앞은 카페와 음식점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한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이 큰 곳이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2층은 룸처럼 분리된 공간인 것 같았죠. 카페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2층도 이용 가능한가요? 카운터 직원에게 물었어요. 네, 2층은 프라이빗 공간이라 예약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받아 나왔어요. 그렇구나. 남편과 하연이가 이런 곳에서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을 때 하연이가 복도에서 저를 마주쳤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연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응, 하연 씨.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선배님도요. 하연이가 지나가면서 뒤돌아보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참, 부장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거래 잘 부탁드린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처 관계가 아니라고요. 하연이의 말투에서, 표정에서 뭔가 더 친밀한 관계가 느껴졌어요. 그날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어도 자꾸 하연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남편의 거짓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점심시간에 저는 다시 SNS를 열어봤습니다. 하연이의 계정을 찾아 들어갔어요. 최근 게시물들을 훑어봤죠. 대부분 일상 사진이었습니다. 카페 사진, 음식 사진, 풍경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9월 15일에 올린 사진이었죠. 야경 사진이었는데 배경이 송도였어요. 송도 센트럴파크의 야경이었습니다. 사진 캡션에는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해시태그로 해시태그 금요일 밤, 해시태그 특별한 시간, 해시태그 행복이라고 달려 있었죠. 9월 15일 금요일. 그날 남편은 출장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밤늦게 들어온다고 했었죠. 그런데 송도라니요. 송도는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배경에 희미하게 차 한 대가 보였어요. 검은색 SUV였습니다. 남편 차와 비슷해 보였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의심은 점점 더 짙어졌어요. 저는 사진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옆에 나란히 저장했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물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출장 어디 갔었어요?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충남 쪽이었어라고 답했어요. 멀었겠네요. 몇 시에 들어왔어요? 밤 11시쯤? 길이 막혀서 늦었어. 남편의 대답은 빨랐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녁은 어디서 드셨어요? 제가 계속 물었죠. 거래처 사람들이랑 간단히 먹었어. 왜 이렇게 물어? 남편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혼자 밥 먹으면서 당신 생각했거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손에 휴대폰을 쥐고 하연이의 SNS를 다시 봤습니다. 그 야경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는 직접 확인할 때가 됐다고요. 다음 날 화요일 저는 회사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남편 차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죠. 그때 조수석 선바이저를 내려봤습니다. 거울 뒤쪽에 작은 메모지가 꽂혀 있었어요. 펼쳐보니 목요일 저녁 7시 카페 M 2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연이 필체였어요. 얼마 전 회사 서류에서 본 그 글씨체와 똑같았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어요. 남편과 하연이는 단순한 거래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은 후 다시 제자리에 꽂아뒀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하연이가 보여준 그 자연스러운 웃음이 남편 이야기를 꺼낼 때의 그 여유로운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들은 이미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2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낯선 감정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침착함도 함께 찾아왔어요. 이제 저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메모지에 적혀 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라고 말했죠. 오후 1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있었고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남편은 정말 카페엠에 갈까요? 오후 내내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바닥을 닦았어요. 몸을 움직이니까 머리가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죠. 오후 5시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회색 니트를 입었어요. 가방에 휴대폰과 지갑, 작은 노트를 챙겨 넣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저는 집을 나섰어요. 카페엠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죠.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는 6시 50분이었어요. 저는 건너편 편의점으로 들어가 커피를 사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카페 입구가 잘 보였어요. 7시 정각, 남편의 차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SUV였어요.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어요. 남편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카페 안으로 들어갔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분쯤 지나자 하얀색 소형차가 도착했어요. 하연이가 내렸습니다. 빨간색 코트를 입고 검은색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완전히 데이트 나온 여자의 모습이었죠. 하연이도 주변을 살피더니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카페 맞은편으로 건넜습니다. 1층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하연이었죠.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렸죠. 약 1시간 30분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오후 8시 30분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하연이가 나왔어요. 둘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제가 본 지 오래된 편안한 웃음이었죠. 하연이도 남편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웃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편의점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남편이 하연이를 차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하연이가 차에 타자 남편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하연이의 차가 출발하고 남편도 자기 차에 올라탔죠. 저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9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어. 평소와 똑같은 인사였어요. 일 많이 바빴어요? 제가 물었죠. 응, 좀 피곤하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응, 회사 근처에서 간단히 먹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요. 운전석에 앉아 블랙박스 화면을 켰어요. 어제 날짜의 영상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버튼을 눌렀죠. 오후 7시부터 재생했습니다. 남편이 카페 앞에 차를 세우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하연이가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둘은 차 안에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연이가 웃으며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도 보였죠. 그리고 함께 차에서 내려 카페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전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USB를 꺼내 블랙박스에 연결했어요. 영상을 복사하기 시작했죠. 약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복사가 끝나자 USB를 빼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블랙박스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죠.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 됐어요. 증거가 생긴 거죠. 집에 들어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선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장면들이었죠. 주말 토요일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차 청소 좀 할게요. 요즘 너무 더러워 보여서요. 남편은 그래, 고마워라고 했어요. 골프 가방을 챙기며 현관을 나섰죠. 점심때쯤 돌아올게. 남편이 떠나자 저는 즉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문을 열고 실내를 꼼꼼히 살폈어요. 조수석 및 뒷좌석 및 트렁크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조수석 밑을 보는 순간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띄었어요. 손을 뻗어 집어 올렸습니다. 진주 귀걸이 한 쌍이었어요. 작고 예쁜 디자인이었죠.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귀걸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증거였어요. 누군가 이 차에 탔고 귀걸이를 떨어뜨렸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저는 귀걸이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에 넣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골프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귀걸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여보, 이거 차에서 발견했는데 누구 거예요?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거? 남편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거래처 직원이 떨어뜨린 거야. 너무 빨리 나온 대답이었어요. 거래처 직원이요? 여자 직원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같이 차 타고 거래처 방문하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 남편은 눈을 피했어요. 테이블을 쳐다보고 창문을 쳐다보고 저만 쳐다보지 않았죠. 그럼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물어볼게. 남편은 귀걸이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지만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USB를 꺼내 들었어요. 이 작은 것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죠.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증거를 모았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점심시간에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가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죠. 몇 군데를 비교한 후 한 곳을 선택했어요. 상담 예약을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하연이와 마주쳤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연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응, 하연 씨. 하연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거슬렸어요. 하지만 저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들어오자 인사했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곧 모든 게 정리될 거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침착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8시 30분쯤 회사에 도착했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하연이가 서 있었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연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하연이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때 하연이가 핸드폰을 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하연이 손목에 팔찌가 있었습니다. 은색 체인에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팔찌였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팔찌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5년 전 결혼 20주년 기념일에 제가 남편에게 선물했던 팔찌였어요. 남편 이름 이니셜까지 새겨 넣었었죠. 그런데 왜 그게 하연이 손목에 있는 걸까요? 하연 씨, 팔찌 예쁘네요. 제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손목을 보며 웃었어요. 아, 이거요? 선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제가 물었죠. 하연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는 분한테요. 특별한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얼굴을 붉혔어요. 엘리베이터가 6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하연이가 내렸어요. 선배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밝게 인사하고는 복도로 사라졌죠.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가 남편에게 준 선물을 남편이 하연이에게 줬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하연이 손목의 팔찌가 자꾸 눈에 밟혔죠. 점심시간이 됐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6시였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침실로 가서 남편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칸을 열었어요. 시계, 명함 케이스, 선글라스가 있었죠. 하지만 팔찌는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선물한 팔찌를 하연이에게 준 게 사실이었어요. 저녁 7시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평소와 같은 인사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죠.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기색으로 저를 봤어요. 뭔데? 요즘 하연 씨랑 자주 보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 있기만 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제가 선물했던 팔찌 어디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하연이랑 그런 사이였어요? 제가 물었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할게요. 여름부터였죠? 7월쯤부터 야근이 많아졌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된 거야. 의도한 건 아니었어. 의도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준 선물을 다른 여자한테 주는 것도요?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저는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갔어요.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부어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렸죠.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출근해요. 저는 짧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저는 예약해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상담 가능할까요? 네, 오후 2시에 오시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팀장에게 조퇴 신청을 했습니다.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USB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남편 외도 건으로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확인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귀걸이 사진, SNS 캡처 화면들이었죠. 증거가 명확하네요. 이 정도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가능합니다. 진행하고 싶으시면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2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시작이었죠. 슬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배신당한 채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침묵으로 답한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연차를 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오전 10시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러 갔죠. 변호사가 준비해둔 서류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이혼 소송 진행하시려면 이 서류들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하나씩 설명해 줬어요. 이혼 사유서, 재산 목록, 위자료 청구서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한 장 한 장 서명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죠. 이게 맞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가져가고 싶습니다. 예금과 남편 연금은 법정 비율대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위자료는 얼마 정도 청구하실 건가요? 5천만 원 청구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 안에 소장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류 사본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제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했어요. 남편 명의 계좌도 함께요. 부부라서 가능한 일이었죠. 내역을 확인하니 9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간 게 보였습니다. 용도는 알 수 없었지만 짐작은 갔어요. 하연이에게 쓴 돈이었겠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어요. 이혼 소송 서류예요. 일주일 안에 법원에 제출될 겁니다. 제가 답했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짜 이혼하려고? 네, 진짜예요.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더니 제게 말했어요. 좀 더 생각해보자. 우리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래서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한테 한 짓이 뭔데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집은 제가 가져가고 예금이랑 연금은 반으로 나눕니다. 제 변호사가 다 정리했어요. 제가 말했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하연이는 관련 없어. 나 혼자 한 일이야.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이미 다 끝났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 하연이를 마주칠 때마다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선배님. 하연이도 이제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죠. 일주일 후 소장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접수 완료됐습니다. 곧 남편분께 소장 송달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10월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 받았어.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에서 소문났어. 인사팀에서 나한테 면담 요청했어. 남편이 말했죠.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인사이동 났어. 지방으로 발령받았어.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남편의 일은 제 관심사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일을 정리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11월 초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남편도 변호사와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눈만 마주쳤을 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들어가 각자 자리에 앉았죠. 재판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판사가 증거들을 확인하고 양측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 남편과 하연이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나왔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합의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을 나섰어요. 뒤에서 남편이 불렀습니다. 잠깐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그날 밤 남편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하실 의향 있으세요? 조건이 뭔데요? 제가 물었죠.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은 요구하신 대로 하겠답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입니다. 한 푼도 깎을 생각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5천만 원 동의한답니다. 합의서 작성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어요. 합의서 작성일이 잡혔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주 앉은 자리였죠.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펜을 들고 제 이름을 썼습니다. 남편도 서명했죠. 그렇게 25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에서 말했어요. 잘 살아.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죠.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저 자신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건 11월 말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판결문을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꺼내볼 일은 없을 거예요. 위자료 5천만 원은 일주일 후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까지 합치니까 꽤 큰 금액이 됐어요. 저는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예금으로 묵혀둘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12월 초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15년을 다닌 회사였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하연이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게 힘들었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팀장은 놀라며 물었어요. 왜 그만두려고 해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퇴사일은 12월 말로 잡았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 있었거든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거였어요. 남편과 살 때는 엄두도 못 냈죠.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잃을 게 없었어요. 논현동 골목을 돌아다니며 빈 상가를 알아봤습니다. 회사 근처였죠. 익숙한 동네에서 시작하고 싶었어요. 며칠을 찾아다닌 끝에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었죠. 여기로 할게요. 저는 부동산에게 말했습니다. 12월 중순부터 인테리어가 시작됐습니다. 벽을 하얀색으로 칠하고 나무 테이블과 의자를 들여놨어요. 카운터도 직접 고르고 커피 머신도 샀죠. 하나하나 제 손으로 만들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페인트 냄새를 맡으며 일하는 동안 제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간판을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업체 사람이 물었어요. 간판에 뭐라고 쓸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카페 미정. 그렇게 써주세요. 제 이름 미정을 넣은 거였어요. 남편의 성을 버리고 제 이름만 남겼죠. 간판이 달리는 걸 보며 뭉클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퇴사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차장님, 새로운 시작 응원할게요. 후배들이 말했습니다. 하연이는 오지 않았어요. 며칠 전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문을 들었죠. 어디로 갔는지는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1월 초 카페가 완성됐습니다. 오픈 날짜를 1월 15일로 잡았어요. 그 전까지 저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 라떼, 아트 만드는 법을 배웠죠. 서툴렀지만 재밌었어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오픈 전날 밤 저는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을 켜고 의자에 앉아 공간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제가 만든 공간이었죠. 창밖으로 골목길이 보였어요. 내일부터 이 문을 열면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설레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1월 15일 아침, 저는 새벽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카페로 가는 길,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죠.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고 원두를 갈았습니다. 커피 향이 공간에 퍼졌어요.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였죠. 오전 8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이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맛있네요. 자주 올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뭉클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아침마다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았어요. 단골도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들르는 할머니, 점심시간에 오는 직장인들, 저녁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었죠. 사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궁금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하연이 생각도 가끔 났지만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관심했죠. 2월이 되자 카페 운영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수입도 생겼고 단골들도 늘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 6시 반이면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커피 머신을 켜고 원두를 갈았죠. 그 루틴이 좋았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장미정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딸아이가 카페에 들렀어요.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다더니 시간을 내서 온 거였죠. 엄마, 여기 분위기 좋다. 딸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저는 딸에게 라떼를 만들어줬어요. 딸이 한 모금 마시더니 웃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거라 더 맛있네. 엄마, 행복해? 딸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요? 응, 행복해.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불안하지 않았고 밤에 잠들 때 평온했어요. 그게 행복이 아니면 뭘까요? 3월, 봄이 왔습니다. 카페 앞 골목에 벚꽃이 피었어요. 분홍색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죠. 손님들이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여기 벚꽃 참 예쁘네요. 네, 정말 예쁘죠. 저도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카페를 운영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연이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제 삶은 계속됐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들 하지만 저는 용서하지 않고도 평온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나를 다시 존중하는 거였습니다. 배신당했지만 제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25년이 무너졌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잘 해낼 거라고요. 지금 저는 카페 미정의 사장입니다. 매일 새벽 6시 반이면 일어나 이곳으로 와요.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습니다. 작지만 제 이름을 단위 공간에서 저는 온전히 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은 떠났고 후배는 그만뒀지만 저는 오늘도 이 문을 엽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존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때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셨나요? 용서하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용서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셨나요? 배신 후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